자,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회 호기롭게 출발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목도 받았지만 결과는 과연 이걸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오늘 뭔가 문을 닫겠다는 선언이 나왔거든요. 첫 번째 이슈 그 내용으로 가봅니다. 자, 해산 선언 뒤에 안철수 왜 만났나? 혁신이 얘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빠르게 뭔가 진행이 됐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인요한 혁신이 얘기부터 좀 봐야 되는데 오늘 회의를 갖고 뭔가 선언을 했죠. 근데 그 선언 속에 여러 가지 뼈가 담긴 말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월요일 날 고고로 혁신의 활동은 다 종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맨 먼저 대통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문을 안 받으실까요? 위원장님 끝나시는 분의 질문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좀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당에서 어떤 역할이든 더 맡아달라 그러면 맡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지금 어제 그러면 김기현 대표께서는 어떤 목소리를 좀 약속을 하세요? 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신데요. 네. 김근식 교수님. 인요한 혁신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갈래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중복되는 건 숫자 얘기를 했어요. 50%, 50%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선 앞에 50%, 혁신위가 50%는 성공했다라고 자평을 했어요. 그 50%는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대학 교수니까 학점으로 하면 50점이면 낙제죠. 50점이면 졸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낙제인데 우리가 또 50대 50에서 절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또 이렇게 예.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성공한 절반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인데 네. 답변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추측한데는 절반의 성공, 50% 성공은 뭐냐면 예. 혁신을 해야 될 내용과 숙제를 잘 담아서 보내줬다. 오. 그러니까 숙제거리를 잘 찝어서 예. 픽업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1호 혁신안부터 뭐 5호, 6호까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친윤과 지도부의 희생 용태 공고안 아니었습니까? 예. 이걸 포함해서 앞으로 당이 내년 총선에 그래도 승리를 한번 도모해 보기 위해서 예. 선거에 치르려면 그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이 혁신의 내용인가에 대해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 혁신의 숙제를 잘 끄집어내서 문제를 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거든요. 문제 출제까지는 됐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의사가 진료를 잘하려면 오진을 하면 안 됩니다. 오.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한 50% 성공을 예.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진단은 아주 잘했다. 그래서 진단 잘한 내용을 모아서 지도부에 당에 보냈기 때문에 예. 나머지 50%를 당이 하고 안 하고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예. 일단 숙제를 제대로 잘 끄집어내서 모아서 줬기 때문에 숙제를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보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제 출제까지는 50% 성공한 거다. 그 50%를 말하는 거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나오셨는데요. 그럼 뒷부분 50%, 나머지 성공을 못했지만 당에 넘겨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그 50%는 뭡니까 그거는? 뭐 제도 개선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자차는 했지만 예. 저 얘기는 현실적 한계였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놀았던 손오공이었습니다를 저렇게 애둘러 얘기한 꼴이 아닐까. 그럼 본인은 손오공이었고 그 부처님은 누굽니까 그럼? 뭐 저는 처음에는 윤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갈수록 오히려 김기현 위원장의 손바닥에서도 못 벗어난 꼴이 아닌가. 저는 이번 국민의힘 혁신위의 태산명동 서일필 예. 요란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남긴 게 없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이다. 저는 처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당연히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고 윤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걸로 알았어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점점 지나면서 예. 윤 대통령의 의지가 실렸다고 하는 징후를
발견하기는 참 어려웠다. 어. 그러니까 결국 힘을 잃어버리는 거고 예.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뭐 중진들의 험지 출마 내지는 뭐 불출마 요구 이거 이외에는 남아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노이즈 마케팅 이외에는 아. 일군 게 하나도 없는 꼴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러려면 뭐하러 혁신위를 했나.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 혁신이 왜 출범했느냐. 지난번 강서구청장 그 선거 하나 끝나고 나서 온 국민이 때린 매를 맞은 듯이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출범한 게 혁신인데 예. 그리고 나서 한 걸 따져보면 너무 빈수레였다. 그런 평가밖에 안 되겠네요. 50% 그러니까 성공한 50%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남겨진 50% 이건 당으로 넘긴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답을 안 하니까요. 오늘 패널 분들과 함께 좀 추정을 해봤는데 이런 가운데 혁신위원들도 오늘 마지막 회의였거든요. 그 회의하기 전에 혁신위원들 몇 명이 얘기를 꺼내놨는데 역시 그 얘기 속에 뭔가 뼈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어제 위원장님 표정을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뭔가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봉합이 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제 느낌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봉합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길이 긍정적으로 됐다라고는 좀 보여지긴 좀 어려웠거든요. 희생가 변화,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투표로 힘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당명, 국민의 힘이죠. 이거는요, 뭐 국민이 투표 뭐 이런 얘기, 극적 봉합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분명히 뼈가 있네요. 뼈 치고도 좀 꽤 굵은 뼈가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짧은 브리핑 내용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 마저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화면 자막으로 좀 내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정치 험난함을 알려준 김기현 대표에 감사하다. 이거 무슨, 이게 김조국 전 행정관.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하다. 이거 진짜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애들러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정치가 험난한 걸 배우는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뜻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김기현 당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혁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에게 전권을 줬어요. 전권. 전권은 뭐냐? 예. 혁신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하나도 따른 게 없어요. 낙동강 하류 3선 이상 험지 출마, 예. 대통령 측근들의 희생, 예. 이것도 정 안 된다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전략 공천 안 돼. 마지막엔 그러면 나를 공관위원장을 시켜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바로 그 말 나오는 순간 김기현 당대표가 안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말을 할 때마다 다 안 되거나 오히려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예. 무력 시위를 하거나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도 험지 가라 그랬더니 울산을 내려가는 일들이 벌어지니 뭐 몸소 배운 거죠. 근데 1호 혁신안 대사면은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사면이 아니잖아요. 사면을 받는 사람들이 그게 사면이에요라고 문제 제기하는데 또 반발을 했죠 그때. 그러니까 무슨 사면입니까? 이렇게 죄가 있어야 사면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데 전 그래서 온통 제가 볼 때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과 소위 당에게 제기돼야 될 비판들을 온몸으로 다 막고 예. 장렬하게 제가 볼 때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전사한 상황이다 지금 자체가. 전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지에 대해서 잘 배웠다. 감사하기보다는 그래 나중에 봅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봅시다. 표현이 보니까 오늘 막 군사용어, 무력 시위, 전사 막 이런 표현을 써서 평론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논의를 했어요. 근데 채택은 안 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채택되지 안건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김기현 대표에게 반응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안들에 대한 그리고 당 대표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서 혁신위원회 일부를 공관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늘 좀 개진할 생각입니다.
박유진 위원께서 정말 용기 있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걸로 모든 위원들께서 박유진이 제안하셨지만 다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이런 건 뭐 안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혁신이 내부에서 혁신위원 일부를 공관위원으로 좀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답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자, 그럼 여기서 패널 지금 5분 나와 계신데요. 앞에 OX 팻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겁니다. 앞에 나온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최근에 총선 관련해서 본인이 불출마하겠다, 희생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혁신위는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인요한 위원장에게 총선 관련 역할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지금요. 이 세 분은 X예요, X. 이 세 분이 X 드신 건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이 됩니다. 왜 X인지는 지금까지 이런 모습인데 과연 역할을 줄까? 지금 뭐 거의 문 닫다시피 나가버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X라는 건 되는데 두 분이 O예요. 역할을 준다고. 그럼 일단 배준찬 소장님? 네. 배준찬 소장님은 당에서 왜 역할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거 O를 좀 들고 말씀해 주세요. 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예. 총선 민심은 요동친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미심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공관위원들 혁신위원 몇몇을 공관위원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넘어갔어요, 그냥.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총선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 조금 있다가 그 그래프 보여주실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론 추이를 보더라도 상당히 엄중합니다. 그 예. 이야기는 어떻게든 혁신위의 여론을 혁신이라고 하는 이 기능, 당의 혁신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제 예언이 아니라 민심은 그것에 그 역할을 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혁신위를 뭐하러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1월 중하순 이후 심지어는 2월 초에 공천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의힘 이건 어디까지 예상이긴 합니다만 예상인데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전에 우리 선거판이 보여줬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전례대로라면 예. 자, 지금 인요한, 김기현,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어느 쪽에 중도까지 포함해서 힘을 실어줄까요?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때쯤 돼서 인요한 위원장 돌아와 주세요 하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자리로?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당에 와서 뭐 비례대표가 돼서 출마를 하면서 역할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이 됐든 역할을 준다. 그렇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숙명처럼 찾아올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예. 세브란스에 가 있겠지만 예. 다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인요한 위원장도 외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짧게만 덧붙이면 오늘 잘하시라 이런 이야기가 예. 정말 웃으면서 잘하세요가 아니라 잘해봐요. 이건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대통령 감사합니다. 왜 혁신 못 받아줘요? 감사가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 감사합니다. 왜 못 받아줘요? 감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50%예요. 예. 50%는 뭐냐? 그거 받아줬으면 국민의힘 지지율 50% 올려줬을 텐데 50%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건 성공했을 텐데 안 들어줘서 안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자 윤기천 변호사께서도 O 선택하셨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O.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역할 줄 거라는데 그러면 좀 질문을 제가 확대해서 드리면 인요한 혁신위원장 또는 아까 공관위원으로 지금 혁신위원을 좀 배정해달라, 추천해달라 이 제안이 있었잖아요. 최소한 혁신위원 중에 공관위원이나 총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을 거라고도 보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까먹었어요. 무슨 그새 또 까먹으셨어요 답을? 네,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있다가. 근데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뭔가를 상징하는 이제 존재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봉합은 됐다고 보지만 또 혁신위원 자체가 봉합되지 않았다고 또 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봉합이 안 됐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도부의 역할을. 그렇다면 당에 남아서 뭔가를 계속 해줘야지만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혁신의 의지를 당 전체로 볼 때 예. 부여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말하기를 50%는 혁신위가 했지만 예. 나머지 50%는 당이 한다고 그래서 당이 지도부가 한다고 하질 않고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간에 논의됐던 것은 각각의 역할 권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 지도부에 맡겨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당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남아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예. 사실은 이제 그 각자의 역할을 떠나서 국민의힘 전체로 볼 때는 국민적 동의를 많이 받는 뭔가 몸집 불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아깝죠. 그렇다면 당에서 어떤 역할에도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당에서 요청해서 맡아달라고 해도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거절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당이라는 말을 쓴 걸로 볼 때 또는 예. 말을 아끼는 걸로 볼 때 분명히 뭔가 부족하다는 표현을 할 줄 알았는데 아끼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다면 역할을 드린다면 아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운을 남긴 겁니까 이게 지금? 선수든 아니면 심판이든 예. 뭔가 기획하는 분이든 모종의 역할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원 중에서 공관위원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혁신위라는 것은 사실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예. 지도부나 공관위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 등을 반영해서 스케줄을 짜는 거거든요. 예. 범위와 이 시점 이런 것들 짜는 거라서 만약에 현재 이런 혁신의 안을 냈던 분이 가서 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아까 제목이 인유한 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뭘 선언하고 나서 안철수 의원을 왜 만났는가가 질문이었잖아요. 오늘 만났습니다. 두 인물이.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안 대표께서 너무너무 따뜻하게 제가 제일 힘들 때 지지하는 발언도 해주셨고 또 그냥 너무 고마워서 온 겁니다. 오늘은 무슨 정치적인 코멘트보다 연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저는 같은 닥터인 우리가 앞으로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렇게 인사하고 약간 모두 발언처럼 회의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비공개 회동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문 열고 뭔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요. 인유한 위원장이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서는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 이제 혁신회가 끝나서 현실적으로 월요일 날 이제 왕권 올리지만 긴장감이 좀 풀리고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의 도전적인 말씀에 공감을 했고 비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계신 인유한 위원장님과 저는 둘 다 의사인데 저는 혁신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도 인유한 위원장님께서도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김기현 당대표와 지도부가 혁신위의 희생에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혁신이 문 닫는다 선언하고는 질문을 안 받는데 여기서는 안철수 의원 받고는 질문 받고요. 안철수 의원 지금 얘기 보셨죠? 환자가 지금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의사가 지금 치료하려고 하는데 환자 거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예. 조기 종료 선언한 날 인유한 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을 만났어요. 그것도 인유한 위원장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의도입니까? 혁신위의 공식 종료는 굉장히 쿨하게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처연하게 정말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회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남기면서 사실은 상당한 불만과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유한 위원장 생각에서는 자기가 어려울 때 이 혁신안 특히 중진과 지도부 그다음에 친윤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 혁신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예.
몇몇 우리 당내에서는 목소리를 낸 분이 있습니다. 예. 윤유한 위원장 혁신안에 동조했던 예. 그리고 거기에 힘을 실었던 분이 거기 계시고 거기에 안철수 의원, 뭐 최재형 의원, 하태경 의원 등등 뭐 우리 원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유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다 혁신위가 문을 닫은 걸로 끝냈지만 예. 도의상 인간의 도의상 안철수 의원 정도를 대표로 해서 그동안에 지원해 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는 그럼 인사 차원으로 예, 저는 하려는 개인적인 아마 소회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오늘 만난 그렇죠. 뒤에 바로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그 정도 지금. 소회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걸 조금 더 좀 확대를 시킨 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과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주장이 같은 것이었는데 그 올바른 혁신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 당이 거부했다는 걸로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저는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당이 영남 기득권 카르텔에 묶여서 예. 정말 수도권 민심이나 수도권 선거는 내팽개친 채로 예. 자신의 공천과 자신의 당선에만 신경을 쓰는 정말 그런 식의 총선만 자기 앞에 눈앞에 이해관계에 빠져 있는다고 한다면 예. 저는 내년 총선은 사실은 해보나 마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혁신위에서 그런 민심들을 담아서 정말 강력하게 당에다 요구한 것인데 예. 당에서 그걸 지금 사실상 거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뭐 최재형 의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또 뭐 저 하태경 의원, 뭐 저를 비롯해서 원외에서도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혁신위의 안건을 최고위가 어떻게든 뭐 그걸 받아서 개인적으로 A 의원은 예. 불출마, A 의원은 험지 어디로 가라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혁신위의 중진 친윤 지도부 용태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 한 번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메시지 한 번 화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굉장히 정치의 고수답게 거기에 대해서 뭐 정말 대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해서 당이 뭐 파탄 지경 나는 걸 피하고 쓸쓸히 퇴장함으로써 뭐 예전에 노베가드 장관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예. 사라져 줄 뿐이다. 사라져 줄 뿐이 남들의 숙제를 잘 해라. 예. 두고 보겠다. 저는 그런 식의 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잠시 자리를 비킬 뿐이다. 뭐 이겁니까? 그런 말씀으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주옥 전 행정관 두 분의 공통점은 이른바 메디컬 닥터들이에요. 그럼 닥터 안과 닥터 인 앞으로 친해지는 겁니까? 뭔가 도모하는 겁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인유한 위원장은 친해질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친해질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인유한 위원장과의 면담을 활용해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예.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거죠. 핵심적으로는 12월 5일을 좀 봐야 됩니다. 12월 5일 날 비공개로 대통령과 당 사역이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했어요. 제가 볼 때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예산 얘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 그다음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문제에 대한 대책, 엑스포 대책, 그다음에 혁신이 문제도 전 논의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전 그렇다면 인유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당의 혁신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에게 팽을 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안철수 의원이 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데요. 저는 환자가 개인인지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용산인데 핵심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집합은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산이 변하지 않는다면 소위 국민의힘의 혁신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은 옛날부터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 인유한 위원장은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겠죠. 친해질 수 있다. 정치적 의미에서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고 뭔가를 좀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명명인데 오늘도 주목받았어요. 아니 본인이 끌고 있던 혁신위원회를 문을 닫겠습니다라고 종료 선언을 한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고 가고 몇 시간 뒤에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왜 만났는지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묘한 상황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소개해드렸고요. 그랬다면 이 대표는 박수 쳤을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대표는
교통사고 유동규 그럼 이재명 대표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박수 쳤을 것이다. 자, 유동규 씨 최근에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추돌 사고인데 그와 관련해서 사고 뒤에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MBN에 얘기를 꺼냈고요. 그 사고 모습 뭐 동영상도 있긴 한데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도 구성을 좀 해봤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몸이 아파요.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안에 부딪혔는데 어저께 죽을 뻔했어요. 100km 정도로 3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1차로로 대형 트럭이 어떻게 추월하면서 오는지 차가 180도로 돈 거예요. 구미를 받아가지고 180도로 회전하면서 이게 측면으로 받으면서요. 후진으로 한 100m 정도 미끄러져 나왔어요. 탄력을 그대로 받았으면요. 뚫고 나가든가 중앙분리대를 가도 그냥 그대로 추돌했을 거라고요. 만약에 그 탄력 자체를 갖다가 정면으로 받았으면은 어제 그냥 갈 뻔했어요. 윤기찬 변호사. 많은 분들이 저 뉴스 그때 며칠 전에 밤에 나왔잖아요. 깜짝 놀라신 많은데 일단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가장 긴장한 건 검찰일까 민주당일까?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 중인데 이 수사와 재판의 핵심 증인이 유동규 씨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좌우하는 가장 큰 인물이 지금 유동규 씨거든요. 자, 가장 긴장한 건 검찰이었을까 민주당이었을까? 저 영화 아수라를 만든 감독이었을 것 같아요. 아, 감독이 가장 긴장했다? 만약에 그 아수라 영화 내용을 보면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 모두 사고로 뭔가 트럭이 나와요 거기도. 아, 그렇습니까? 트럭이 나오고 트럭에 의해서 한 사람이 사망을 하죠. 물론 이제 그건 뭐 픽션이지만 예. 어쨌든 그 아수라 영화, 그러니까 이 국민적 관심을 이렇게 받고 사실은 단순한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 단순성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그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5분이나 돌아가셨고 이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예. 대표가 여러 가지 의혹에 얽매인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이 내용 등이 개화들의 내용 등이 영화 아수라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 조화를 보면 한성대우라고 나왔는데 사실 화천대우잖아요. 너무나 유사해요. 그런데 이런 그 유사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뜨거한 거죠. 예. 설마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인데 다만 이 사건 관련돼서는 유동규 씨가 워낙 이 재판 과정에서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 키맨이에요. 유동규 씨의 진술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또 최근에 있었던 그 김용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유동규 씨의 증언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 앞으로 더 할 역할이 있을 겁니다. 이게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사용처와 관련돼서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역할이 클 것이고 또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그 해당 용적률 향상에 있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개발에 참여하기로 해놓고도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유동규 씨와 이 대표 간의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증인신문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너무나 유동규 씨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이나 법원 재판관 입장이나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지금. 증인이죠. 상당히 그 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그 사고 과정을 보니까 트럭이 1차로에서 가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 좀 아까 영상에 그림으로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모습대로. 저 차량은 3차로 가다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는데 사각 지역이 있을 법해요. 트럭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저것을 만약 유동규 씨가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이동 과정, 이동 동선을 CCTV로 따보면 되는 겁니다. 트럭이 과연 언제부터 저 차량과 저 트럭이 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출발이 됐고 움직였는지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았을 테고 예를 들면 뭐 IC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트럭과 저 해당 SM5 차량이 같이 움직였는지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동선 파악만 하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뭐 금방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서 국민이 깜짝 놀라고 유동규 씨가 저렇게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유동규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저걸로 인해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저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단순 교통사고에 누가 원인인지를 규명하는 것보다 유동규 씨가 제기하는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동선을 파악할 필요는 있다. 트럭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통사고가 죄송합니다. 발생한 뒤에 유동규 씨도 뭐 아까 영상 보자 깜짝 놀랐다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이 사진도 공개했는데 바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입니다. 지금은 퇴원한 상태인데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치료를 잠시 받는 거죠. 뭐 큰 중상을 아니고 경상이라는데 이제 퇴원했다는데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다음 화면 좀 보죠. 그러면서 유동규 씨가 언론을 통해서 또 남긴 말들이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요거는 윤경호 소장님께서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사고 뒤에. 내가 죽으면 무조건 극단적 선택 아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게 지난 5일이죠, 기준으로.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 쳤을 것이다. 아까 제목이 이거였군요. 운이 따라서 살았다.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보였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뭐 저가 모르지만 일단은 경찰 쪽에서는 단순 추돌 사고로 보고 있는데 유동규 씨는 굉장히 좀 이거 이상하다는 약간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윤경호 소장님. 이 사고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이재명 대표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글쎄 어떤 생각이야 짐작할 수 없지만 반응을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보이는 게 더 이상하다. 단순 교통사고라면서요.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말씀 중에 저 차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는지 경찰은 이미 다 파악했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걸 음모론적으로 보면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영화처럼 그렇게 대입해서 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근데 왜 유동규 본부장은 저럴까? 처음에는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 편이었잖아요. 시종일관 자기하고 한 배를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어느 지점부터 입장이 갈렸고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은 검찰과 우리의 형사체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 쉽게 말하면 수사에 협조를 하고 본인에게 기소나 뭐 이런 거에서의 형량을 적정하게 뭔가 감경을 받는 뭐 이런 짐작.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재판이나 아니면 여러 수사 전개 과정에서 유동규 씨의 증언이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알 수 있는 게 유동규 씨는 완전히 이재명 전 지사와 대척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입장에 지금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본인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을 때 흔히 말하는 뭐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더라라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유동규 씨의 입장과 지금의 유동규 씨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상황일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이 아마 보석 상태로 지금 나와 있는 건지 뭐 제가 좀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유동규 씨가 본인이 내가 죽으면 나는 이거 뭔가 음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극단적 선택 아니다. 저 얘기는 이제 완전히 나는 이재명 전 지사하고는 반대편에 서 있다. 이걸 공언을 한 거잖아요. 문제는 제가 대장동이나 백현동 관련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소 과정 전 재판에서의 나온 얘기를 쭉 제가 추적을 하지 못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유감입니다만 유동규 씨의 증언 하나만을 가지고 아마 공소유지가 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전문 증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봤다가 아니라 들었다. 내가 이재명 지사에게 돈이 얼마가 갔다고 들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지금도 백현동이나 대장동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대장동이라는 전대미문의 이 사건에 정말 수백억의 돈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검찰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뭐 428억 약정설 이렇게 지금은 요즘 표현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돈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 그게 재판정에서 누구에 의해서든 간에 확인만 되면 저는 그건 유동규의 증언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증거가 오히려 유동규의 증언보다 더 폭발력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유동규 씨의 증언은 아직은 유효할 거예요. 검찰 쪽에는.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단순 교통사고를 가지고 음모론적으로 보면 재미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죠. 자, 지금 뭐 음모론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사실 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추돌사고 그리고 큰 부상이 벌어지는 않은 사고였거든요. 근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까 패널 분들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5분이죠, 지금. 2021년 12월부터 있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 보면 당시 극단적 선택. 그리고 병사 하신 분, 관련되신 분. 그리고 또 극단적 선택. 그리고 한 분은 전 비서실장 역시 사망. 그러니까 공통점은 5분 모두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런 전례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요. 그런데
2022년 10월, 작년 10월경에 사실은 유동규 씨에 대한 뭐 신변보호 이런 게 국회에서 좀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에서도 법원이라든지 검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네. 대상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Five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s of course you know. This raises a ques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워싱턴 타임스의 앤드류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저 외신 기자 간담회죠. 이제 기자회견 형태였었는데 외신 기자 질문을 받는데 이재명 대표는 약간 억울하다는 분위기로 답을 했죠. 데인저러스 맨이냐 이렇게 물은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자, 김근식 교수님. 이런 전례 때문에 사실 이번 사고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고일 수 있는데 주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영화 아수라도 이야기했었고 예. 요즘엔 영화뿐만 아니라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도 예. 뭐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큰 그 힘을 가진 정치인이라든지 특권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위장한 이 정적을 제거하거나 어떤 증인을 제거하는 건 자주 등장합니다. 영화 드라마에 아주 그냥 자주 단골 등장해요. 소재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제 국민들이 그런 이제 픽션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시감이 있는 건데 뭐 제가 봐도 저건 뭐 단순 교통사고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예. 그런 기시감을 들게 하는 우연의 일치가 여러 번 반복됐다는 게 지금 팩트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벌써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범죄 혐의 또는 이재명 대표 여러 게이트라고 말할 정도의 큰 여러 가지 큰 사건에 이래저래 연루된 사람들이 적지 않이 예. 뭐 병사를 했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극단적 선택이 3명 있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의도된 계획된 어떤 준비된 사건이라는 그런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오죽했으면 그런 기시감이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사람들 회자되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 오죽했으면 외신 기자가 물어봤겠습니까?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 기자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신 기자조차도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그 관심과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어서 저게 아마 이제 대선 후보까지 하셨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예. 대표이기 때문에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자꾸 저렇게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정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보태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뭐 본인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치다라고 하잖아요.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유의미와 좋은 영향을. 내 책임이니까 그런 선택들을 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은 저게 지금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2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 그 해당 사건 때문에 본인이 아마 파면인가 정지임금을 당하셨을 거예요. 조사도 앞두고 있고. 공직자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본인이 뭐 어떤 일을 도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실무자였는데 그런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동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비서실장했던 전모 씨 경우에는 이제 뭐 이재명 지사는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연관돼 있다는 거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카드 사용한 거 관련돼서 카드를 빌려준 사람이 또 극단적 선택했잖아요. 그분은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향이 글쎄요 시키거나 이렇게 뭐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예. 사실은 저 정도 되는 공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만 책임감을 느끼셔야지만 또 다른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나랑 아무 관련이 없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글쎄요 조금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도지사하고 지금 예. 당대표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예.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난 영상들이 좀 보고 있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각각 등장을 해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 약간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놨어요.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냥 꼼짝없이 그냥 뭐 다른 죄목이 뭐니 상관없이 그냥 구속된 거예요. 내가 들어가갖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소주 한 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맥주 2캔 섞어가지고 먹고 수면제도 먹고. 왜냐하면 이제 약간 빈봉사목 할 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먹은 거예요. 뭐 저런 얘기 들었다, 내가 그랬다, 뭐 이런 걸 본인이 좀 밝힌 내용인데, 이번 교통사고 이후에 유동규 씨 얘기 화면에 좀 있습니다. 본인이 밝히는 거예요. 사고를 계기로 단단해져서 올 것이다. 이번 사고를 무슨 약간 계기로 삼은 것 같죠? 절대 극단적 선택 안 한다,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하겠다. 뭔가 각오를 더 다졌어요, 지금요. 김종욱 중앙행정관.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음모론이잖아요. 이게 사고인데 이걸 사건으로 보는 게 이제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건 아까도 많이 지적들 해주셨는데, 뭐 이게 어쨌든 아무래도 이런 일이 벌어진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억측이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닙니까, 이게? 뭐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순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언론에서는 단순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잘못이 있는가 과실을 따져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얘기는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모든 내용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이나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극단적 선택의 문제를 갖다가 연결져서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수사를 받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언제부턴가 언론이 한쪽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전혀 예를 들면 취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이쪽만 계속 예를 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소위 이게 형평성 있는 취재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은 경찰과 소위 유동규 씨 둘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과실이 많은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그 얘기는 다뤄지지 않고 있고 다른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가요. 경찰과 유동규 씨 입장이 좀 다르다, 저렇게. 저는 그래서 당연히 유동규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시면 안 되죠. 진실을 밝히셔야죠. 그리고 아니 아수라라고 하는 이런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게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민간인이 저런 작전을 짜가지고 저런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최근에 서울의 범 영화를 보면서 댓글 나오는 게 뭐냐면 서울의 범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팩트일 수 있습니까? 전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빨리 경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고의 경위가 무엇인지 밝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 만약에 의심되는 상황이 나오면 전 그때 가서 이런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사실 경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안 나왔는데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랑 연결하는 건 좀 매우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 씨는 계속 이 사고 단순하지 않은데 약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도 좀 묶여 있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재판받아에 대해서 이런 거 좀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전 TV 안 봅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뭐 자꾸 어디 전화하고 그 사람도 사장이 아니야. 그 차주가 아니에요. 뭐 직원인지 뭔지 사장이 뭐 저쩌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해. 경찰 태도도 그렇고 블랙박스 저는 없어요. 꼬물차라서 이게 블랙박스는 없고 그 차 블랙박스를 보면 되는데 어쨌든 부미를 받은 쪽이 잘못이지. 그 점 상황도 다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고 상황만 체크할 게 아니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제 밤에 깜짝 놀랐어요. 유동규 교통사고. 저는 뭐 무슨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본 다수 국민들은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민심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극단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원인은 이재명 대표 측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지나친 강압수사, 별건 수사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만 생기면 다 기승전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여야 시각도 다르죠. 그리고 유동규 씨는 뭔가 지금 이거 이상하다 자꾸 얘기를 좀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경찰과 유동규 씨의 입장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일단 경찰 쪽 보죠.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유동규 씨가 탑승한 차량. 그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그랬죠. 유동규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파악 중. 그러니까 과실이 그쪽에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경찰 시각인가 봐요. 그리고 고의성은 없는 단수 접촉 사고로 일단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유동규 씨는
경찰이 성급하게 결론 내린 게 이상하다. 이재명 리스크만 제고해주는 느낌이다. 여기에 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군요. 이게 좀 갈리고 있어요. 변호사님, 부장님. 유동규 씨 지금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경찰이 이거 단순 사고다 이렇게 결론을 줘도 납득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음모론 생기기 딱 좋은 사고 현장인 거예요. 유동규라는 인물이 등장했죠. 트럭이 등장했죠. 우리 윤기철 변호사께서 영화 아수라를 떠올리죠. 이게 다 예상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뭐 정치에서도 또 사고에서도 음모론이 많이 생깁니다. 각종 음모론. 그러니까 그럴싸해요. 음모론이라는 게 들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랬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트럭이야. 그렇게 큰 트럭이 어디에서 갑자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저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짧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째서 저째서 이째서 저째서 요래서 저랬다. 아주 구체적으로 틈을 아예 틈 자체를 찾아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FBI가 사건 설명을 할 때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하고 들어갈 틈이 없어. 음모론이라는 건 그럴 때는 비켜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럴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태도를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해명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해명할 의지와 태도와 근거가 있나 보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모론의 가장 좋은 처방은 아주 구체적이고 틈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의 해명하겠다는 그 태도.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일단 경찰 쪽에서는요. 단순한 추돌 사고 일단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8분 지금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와이드 바로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슈의 주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두려운 친명이요? 친명이면 민주당에 지금 주류로 꼽히신 분들 아닙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 얘기를 하신 분의 목소리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니까 윤석 전 대표가 최근에 또 신당과 관련해서 또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요. 두 가지 내용이 연속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는 뭐 27일에 움직이겠다고 예고하고 그날이 되면 100%입니다. 그 앞에 무슨 뭐 제가 지금 오늘 진짜 마음을 뭐 조금씩 1%씩 올려간다 이거는 방송용 멘트지 실제로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뭐 주류라고 할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민주당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신당을 안 만들기를 원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갖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준석 다음 총선에서 뭉치면 우리가 이긴다. 김 의원만 도와주면 총선 이길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당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뒷부분이 있었어요. 내용이. 당이 이준석 신당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게 구도가 3대 3대 3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서 이게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보수 쪽이 검도와 뭐가 규모가 커진다. 그래서 이거 민주당한테 오히려 역효과고 국민의힘보다 타격이 더 심한 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지금 김종민 의원이 설명을 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배주천 선생님부터 질문 드릴 텐데 좀 자막이 나가거든요. 이준석 신당 나오면 3-3-3 싸움이 돼서 이게 사실상 한쪽은 2가 되고 1이 되는 셈이다. 저게 규모를 따져보면.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간단해요. 이거는 뭐냐면 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총선에 링이 두 개예요. 하나의 링은 좀 큰 링이에요. 이건 지역구라는 링입니다. 지역구 링에서는 작동 안 돼.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설명하려는 건 뭐냐면 작은 링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링도 중요하잖아요. 이 작은 링은 뭐냐면 비례 의석 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2대 3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져서 비례 득표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주로 가져가는 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2030 MZ 세대거든요. 그래도 민주당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 30대 좀 잡을 수 있고 또 20대 여성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청년 세대. 그렇죠. 예. 또 청년 세대가 주로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수도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이 적어도 양쪽 정당은 아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은 아니다. 그러면 이준석 쪽으로 가버린다면. 그러면은 적어도 비례대표에서도 은근히 은기라 그러죠. 은근히 기대를 했던 이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적어도 작은 링인 너무 나온 작은 링인 예. 이 비례 투표 링에서는 2대1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손해다. 자, 윤경호 소장님, 그러니까 이 저런 진단과 함께 김종민 의원이 이제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이준석 신당 창당의 최대 손해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민주당도 분당될 수 있는 핑계, 명분, 촉발제. 이게 이준석 신당이 될 수 있다. 혹시 그렇게 본다면 예. 일부 타당성은 있어 당을 보여요. 분열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뛰쳐나가는 쪽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정당의 자산과 인력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지금 불과 50일여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 당을 만들어가지고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거 쉽지 않죠. 무슨 뭐 대선 후보급 리더에 아니면 뭐 특정한 지역의 맹목적인 지지에 뭐 우리 과거의 역사에서 그랬잖아요. 뭐 불과 3차례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니까 성공한 건. 그렇다면 민주당도 당이 깨질 수 있는 촉발제를 오히려 국민의힘이 깨져나가는 이준석 신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라는 거예요. 글쎄, 비해서라도 그건 근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저는 맞는 얘기 같고 제가 보기에는요. 처음에는 민주당이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민주당 쪽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종민 의원도 친명계가 더 불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이미 또 친명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3자의 관전평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배종찬 소장이 얘기한 비례대표 쪽에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분당이 되지 않고 그냥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 뭐 아니면 조금 더 하나 있잖아요. 정의당, 진보당 뭐 등등등등 해서 있는 그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재명 신당이 상당히 이 외연을 좀 확장을 해서 아까 말한 20, 30대층 또는 뭐 중도층을 비례대표 표를 가져간다. 이거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가고 국민의힘의 원래 출발이었던 보수 진영은 쪼개진다. 특정한 지역구, 특히 수도권. 그러면 이건 어부지리의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아요? 민주당 쪽으로서는. 그렇죠. 이를테면 TK나 PK 같은 국민의힘의 절대 지지층이 많은 곳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지 또 다른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현실이라면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팽팽하게 1대1로 싸우는데 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 아니면 뭐 어떤 연유든 간에 이준석 신당으로 보수 진영의 사람이 간다. 그렇다면 민주당 쪽이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꼭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준석 신당은 출범을 하는 순간 저는 정치판 전체에 우리도 신당하자. 이 효과를 주는 거 이외에는 지금은 아마 그 결과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유구찬 변호사께서는요. 국민의힘의 소속이긴 하지만 국민의힘도 사실 이준석 신당에 나오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창당이 실제 현실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누가 더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층이 어떻게 현실화되느냐의 문제죠. 아직은 모릅니까? 그럼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사실은 뭐 민주당도 불리하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양당에 대한 혐오를 느끼는 분들의 그 쏠림일 수도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신당의 구성원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신당을 차리지만 그 신당의 후보자 내지 구성원 비례대표 등의 명단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을 주느냐에 따라서 지지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 중도적 인물이 오게 된다 그러면 사실 양당 어디가 더 불리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뭐 민주당 쪽 인사가 더 온다.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이 내거는 기치도 중요합니다. 지금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면 그건 사실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죠. 뭐 이낙연 그 전 대표가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좀 더 큰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갈등 구도를 바꿔버린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어느 당이 유리할지는 전 두 당 다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봐야 된다는데 근데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준비 중이다 뭐 하고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먼저 들어보시죠. 이낙연 총리님은 사실 보수 쪽에서 보기에도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입니다. 제가 싫어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그리고 신뢰를 못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게 만약 이낙연 대표님이 생각이 좀 다르시다 그러면은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던 분이라 해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대화를 단절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향점이 다르다. 그럼 통상 지향점이 다르니까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인데 지향점이 다르다 해서 왜 못 만납니까가 돼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이제 공언해 놓고 날짜가 째각째각 다가오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에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 김근식 교수님은 그렇죠. 이준석 전 신당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말씀하시는데 결과를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어느 당에 더 유불리를 따지느냐인데 벌써 보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에서 이탈 조짐이 보이니까 당장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저 같아도 이제 어법은 들어보고 싶다고는 안 할 거예요. 한번 만나서 뵙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로 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2달이나 됐던 이준석 신당의 깃발이 아무런 실체가 없고 아무런 노선도 없고 아무런 규모도 없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허벌판에서 지금 말만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엄중 낙연이라고 할 정도로 신중한 사람인데 상당히 강한 모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미 민주당에는 굉장히 마음이 좀 떠난 듯한 작심한 듯한 발언과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는 만나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또 제가 알기로는 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없을 겁니다. 같이 할 생각은 더 없겠죠. 어떻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랑 만나서 신당의 주체로 같이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신당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찻잔석의 태풍일 것이고 전혀 뭐 큰 구도에 총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우후죽순으로 나와 있는 그 낙천자들의 이삭죽기 정당 정도 의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삭죽기 정당 정도나 될까? 이런 평론이신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관계 향후에 어떤 갖는 거, 만나는 거 이런 거에 선을 걷어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은 그냥 이대로 갈 테니까 아무 말 말고 따라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체제 이대로 가겠다면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죠? 민주당의 실패는 리더십 과잉에 따른 실패고요. 이제 뭘 하겠습니까? 네, 별 기대를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 사람인데 언젠가 만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단계는 아니다. 적어도 그럴 시기는 아니다. 김종국 전 장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에서 뭘 기대하겠나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뭔가를 단단히 뭘 하려는 느낌은 봤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손을 맞잡고 두 손을 번쩍 올리면서 함께하겠다 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이낙연 전 당대표의 말씀에 좀 실망스러워요. 이분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셨고요. 전남도지사 하셨고요. 총리 하셨고요. 당대표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뭘 실패했는지 정확히 설명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야당이 여당과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대등한 정당 지지를 가진 적이 많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내년 4월 선거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패가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예. 실패에 대한 설명이 돼야 저 민주당 지지층이든 중도 지지층이든 그 실패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다 동력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으시다는 건 매우 정치적인 레토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당연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야 본인이 한번 추워봤잖아요. 나가서. 그럼 안 추우려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예. 20명 이상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자체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럼 뭐 뜬납계 일부 의원들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이낙연 당대표가 워낙 그 정치를 오래 하신 고단수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당대표랑 결합해서 제3지대에 가는 길은 우리가 정치적인 나락의 길이라고 저는 판단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과거처럼 소위 민주당 내부에서 비주류들에 대해서 일정한 공간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증이라고 좀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접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그 부분들에서 일정하게는 좀 봉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는데 다음 순서는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준석 전 대표와 앙숙인 안철수 의원. 각각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각각 어제 오늘 시차를 두고 서로를 향해서 쓴소리를 좀 남겼습니다. 약간 뭐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시차가 하루 시차가 있어요. 서로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어디 가서는 본인은 이준석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인터뷰를 하시고 말만 하면 이준석이기만 하시는 걸 봐가지고는 진짜 자기 아이디어, 자기 정치를 하시길 바란다. 언제부터 안철수 의원이 정치 평론하는 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습니까?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일방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를 미워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필의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잘 어울립니다.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데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아니 의원님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시네요. 내가 산 흔적을 난 남겨둬야지. 그냥 노래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안 의원님. 잘하죠. 예. 자, 그럼 바로 질문 좀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이상 토크가 그냥 갑자기 시작이 됐어요. 지금요. 예, 좋습니다. 네. 앞서서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주제가를 조용필 씨, 가수 조용필 씨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으로 추천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이준석이 그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탈당 같이 하겠다는 의원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그 하이에나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킬리만자로의 표범인데 킬리만자로의 하이에나로 보시는 겁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추천해 주시는데 저는 안 의원님께 이런 노래 추천드리고 싶어요. 킬리만자로의 돼지. 노래지네요. 네. 꿀꿀. 노래 부르니까 노래지네요. 노래 추천해 주세요. 무슨 그래서 노래? 저는 안철수 의원님께 추천해드리는 노래 달려라 하니 주제곡 어떻습니까? 나엘이 달려라 하니 철수 나엘이 나쁜 계집애 명대사입니다. 네. 자, 안 의원님께서 이준석 신당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주변에는 사람이 있는가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요?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 오른쪽 한번 봐주십시오. 오른편에 계셨던 분이 오른편에 제 계십니까? 옆에 있었던 분입니다. 오른편 누구십니까? 네, 뭐 아까 나오실 때 손사래를 치던데요? 저 그냥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네, 어쨌든 자, 사람 많습니다. 예,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분명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관심 없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사사건건 그럼 관심 없으면 아예 이야기 안 하고 제명 사이트도 안 만들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 언급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관심 주는 거기 때문에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끊어보시는데. 그럼요.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 분당 갑이잖아요. 여기는 원래 김은혜 전 수석의 지역구였는데 혹시 내년 총선에서는 양보하실 생각은? 양보를 왜 합니까? 사회자가 그렇게 그 김문혜 수석의 편에 맞춰서 질문하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질문을 그럼 철수하실 생각은? 실망입니다. 그럼요. 그럼 다른 질문 가겠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이뇨한 위원장 만나셨잖아요. 근데 뭐 예. 조금 소개가 됐는데 실제 이 비공개된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좀 하셨을까요? 제가 일찍이 혁신위에 전권은 없고 그래서 전권이 아니라 무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올 파워가 아니라 닥터 린튼 이츠 노 파워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네. 용어를 쓰시네요. 영어 잘하죠? 의원님 하면 되지. 배종찬입니다. 예, 되지. 만약에 분당갑 지역 경선에서 만약입니다. 예. 경선에서 떨어진다면 이준석 신당에서 공천만 준다면 이준석 신당으로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센데요. 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왜 갑니까? 그러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대구 지역을 가서 현역 의원들의 공과를 엄격히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안 의원님 본인의 공과를 좀 냉정하게 따지신다면? 저는 존재 자체가 브랜드 아닙니까? 새정치. 예. 그리고 그 바이러스 없애는 프로그램 하면 또 저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공관위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누구하고 누구 친하고 어느 쪽 사람이다 이런 거 나눠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과는 없으실까요? 예? 공과 중에 공을 말씀하셨는데. 왜지? 이상입니다. 바로 안 하면 되지. 그렇군요. 하면 알겠습니다. 되지. 자, 안 의원님 전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자, 다음 번은 요즘에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바로 한 장관님 모셔볼 텐데 사진 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사진. 지금 이게 이 기사가 방금 한 몇 시간 안 돼요. 저기 보면 있죠? 현대고등학교 오면 연상돼 있죠. 이 한동훈 장관이 졸업한 학교. 그리고 배우 이정재 씨도 같이 졸업한 동기라고. 근데 2024학년도 현대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에 현대고등학교의 장점에 두 분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나온 그 공개된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측에서 입시 설명회 할 때 우리는 이런 졸업생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한 장관님 모셔서 좀 질문을 해볼 텐데 나와 계시죠?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나오셨군요. 지금 사진 보셨는데 졸업하신 이 고등학교에서 배우 이정재 씨와 함께 이 고등학교의 장점으로 소개된 게 한 장관이었어요. 좀 소감이 어떠신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퀴드 게임. 올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이정재 씨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이 당연히 자랑스러운 동문이어야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반열로 갔는데. 예. 근데 얘입니까 그냥? 예,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동문이잖아요. 네, 장관님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친구 이정재와 자신 중에서 장관님 중에서 누가 더 현대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짧은데요. 답이 우리 짧아. 소장님께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어떤 고기를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닭고기, 오리고기까지 다 먹는데. 거의 빅배죠. 그래도 아까는 살짝 내가 더 유명하지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문이 답변이 짧아서 다음 질문 바로 갈게요. 어제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의원님들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거 신고식 또는 사실상의 정치 출마 선언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민청 관련해서 저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안 한 것이지 제가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건 적절치가 않죠. 인사를 많이 하시던데.
인사를 많이 할 수는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예, 장관님 제발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계속 총선 언제 발표하시냐 질문하는데 딴 이야기 하시는데 총선 출마는 하시는 거죠?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누가요? 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무부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부터 출마 나가라고는 뭐 확인 받으신 거죠? 확인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답변이 짧아서 더 이상 뭐 질문을 드려봐야 짧게 나올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자, 한 장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찬 또 총선 낙관론, 총선에 낙관을 한다고요? 그럼 승리를 뭐 자신한다 이런 뜻일까요? 사실 과거에 이게 꽤 됐어요 벌써.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0년 집권론 뭐 이런 얘기 꺼낸 거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그 과거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인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관련 낙관론을 제시했잖아요. 그 20년 집권론인데 그건 완전히 불발됐잖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이었어요. 화면 보시죠. 지난 6일 민주당 세종시 민주당 토크 콘서트, 어떤 세종시 차원의 그 민주당 차원의 어떤 행사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자신감을 갖고 하면은 일당 안 뺏긴다. 근데 문제는 관건은 지금 단독 과반이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이게 관건이지 절대 안 뺏긴다 일당. 이거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김근식 교수님,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이해찬 전 대표께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대표를 하셨을 때 상당히 이제 그 장기적인 그 집권 낙관론을 자주 폈지 않습니까? 아까도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고 20년 집권 플랜, 뭐 100년 장기 집권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200석 이상 된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과반수를 훌쩍 넘는 그렇죠. 많이 얻었어요.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서 지금까지 입법부는 지금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이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해찬 전 대표께서 지금 내년 총선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지금 며칠 전에 세종시에서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주제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저는 귀담아 들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사이에 1대1로 양강 구도로 됐을 때는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이 120석이 훨씬 넘는 의석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난 21대 총선처럼 수도권에서 우리가 참패하게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이해찬 전 대표의 저런 좀 과도한 낙관론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불필요한 안이함을 가져오고 그것이 뭐 박지원 전 원장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여기 뭐 고개를 들면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경계심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저는 일단 경각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수도권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넘지 못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그게 큰 딜레마고 우리한테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양당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는 대통령이 못하니까 무조건 야당이 민주당을 찍겠다라는 투표 성향도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민주당이 대통령이 싫어서 찍을 수 있는 대안의 성격이 되는가. 저는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은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깎여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뭐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발로 지금 촉발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비주류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또 일정 정도 민심을 가져가게 되고 또 중간에 뭐 신당들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점에서 수도권에서 정말 어려운 싸움이긴 하지만 그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이 해법이다라고 하기에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그런 과거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정말 대안정당으로서의 모든 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뢰감은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제가 볼 땐 쉽게 받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열심히 싸워볼 만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의 저런 낙관적인 어떤 전망 아니면 기대가 많이 섞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약간 일각에서 좀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총선 전 4개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섣부른 예측은 이거는 필패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하고 있죠. 다음 하나 더 보죠. 지난 총선,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4개월 전에도 이해찬의 20년 집권론, 유시민의 범진보 180석 등 발언으로 정권 심판 여론, 당시에는 집권당이었죠, 민주당이. 그래서 코로나 대응 잘했다는 걸로 겨우 벼텄다. 근데 지금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약간 이런 좀 지적이네요. 김종욱 전 행정관. 이해찬 전 대표 같은 저런 발언이 자꾸 나오는 것 사실 민주당의 부담입니까? 그럼 자신감입니까? 부담입니까? 뭐 일단 20년 집권론의 예측은 실패한 거고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이면요. 예. 적어도 4번 동안 아무리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무시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였거든요. 아, 유권자를 뭘로 본 거냐? 그러니까 정당은 20년 집권론 얘기할 수 분명히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정당은 집권하려고 하는 곳이니까. 근데 저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갖다 무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 총리의 말씀, 이해찬 총리의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분이 칠선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28년 동안 소위 국회의원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또 선거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분은 사실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3대 3대 3 구도가 나옵니다만 ARS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8%에서 15%까지 차이가 납니다. 근데 ARS는 주로 정치의 고관여층들이 반응을 하는 건데 예. 대통령 선거와 다르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정당의 어떤 결집력이 높고 정치의 관여성이 높은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지금의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저는 이해찬 전 총리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의 핵심은 예측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은 4개월 동안 민주당이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와 같이 얘기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뒷부분을 채우지 못하다면 매우 오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해찬 전 총리의 발언이 과거 20년 어떤 집권론과 유사한 형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핵심은 정당 혁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영수 선생님 요거 짧게 최종 평가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낙관론 어떤 특정된 낙관론이 자꾸 나오면 이거 총선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저는 데이터상으로는 부작용 우려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근자감으로 비칠 경우에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어떤 근거에서 오는 자신감이 이렇게 또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 전 총리는 정말 노회한 정치인으로 또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정치인으로 뭐 손에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펌프를 하는 거죠. 그래, 민주당 힘내, 할 수 있어. 몇 석이야? 응원가를 불러줄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지 못하지만 난 해줘. 이런 차원이라면은 뭐냐 응원가 정도로 판단하면 되는데 자칫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뛰는 후보들이 이런 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따라서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합니다. 내년에 민주당이 몇 석 정도 할 거냐. 실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봐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 자체가 아주 착실하게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데 큰 차질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정말 혁신도 내지르고 불출마 선언도 하고 이재명 대표도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을 수 있는 한 다 내려놓고 다 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150석 이상 넘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함과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좀 근거가 좀 부실한 이런 내용과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요. 저 자리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저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꺼내놨어요. 두 가지 질문을 받는데 여기에 지지층과 중도층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거예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뿐이다. 지지자는 강성일수록 좋다. 그리고요. 중도층 표를 가져올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중도층이라는 건 허상이다. 그들은 투표하러 안 온다. 우리가 강하고 일잘하면 따라오는 층이 중도층일 뿐이다. 이거 윤기찬 변호사하고 윤기 보수님께 의견 좀 여쭙겠는데 윤기찬 변호사 이거 뭡니까 이거? 두 가지 층, 강성 지지층, 중도층 저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그냥 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투표 동료의 경우에도 뭐 자신감 가지라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해찬 총리가 원래 내각제 신봉론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구,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사실 정당 득표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두 개 정당, 세 개 정당 놓고 그 정당에 투표하는 것 같은 후보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표 차이가 사실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그걸 지역구로 국회의원 선거로 환원해 보면 사실은 그 의석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이제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역구 지형 때문에. 지난 21대 선거에서도 아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인가 8% 차이뿐이 안 났어요. 지역구 전체 합계가. 근데 의석수는 그렇게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저 이해찬 총리 입장에서 보면 내각제, 그러니까 20년 집권론의 변형인 거죠. 내각제로 가게 되면 사실 거기서 뭐 대통령을 총리를 선출하고 하는 이런 식의 또 권력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 같고 그렇다면 대통령에서는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중도층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별로 다르지만 어쨌든 투표율이 그보다 낮아요. 그래서 강성 지지층 내지 적극적 투표층이 더 유리한 것이고 그런 적극적 투표층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서. 근데 지금 당 상황이 사실은 강성 지지층이나 지적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 질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효용성은 더 그게 크다는 거죠.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중도층에 대해서 경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중도층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투표하러 가거나 평상시에 그 정치적인 여러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적극적 여론 지지층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중도층 의사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인 지적은 맞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근데 어쨌든 20년 집권론의 또 다른 표현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도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200석을 얘기하는 것도 실제 200석이게 되면요. 대통령 탄핵 가능하잖아요. 제2요구에 대한 다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사실상 의원 내각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석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거나 그럴 바에는 민주당의 정치정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뭔가 도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듣기에 따라서는 그럼 강성 지지층은 더욱 뭉쳐라. 더 강할수록 좋다. 당에 유리하다. 그리고 중도층은 뭐 어차피 투표도 안 하는데 뭐 따라오는 층이다. 이겁니까? 어디서 그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세종시 당원들을 모아놓고 했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해찬 정 총리가 이번에 세종시에서 또 출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발을 빼고 그러나 민주당 전 대표 뭐 이런 약간 원로로서 채찍을 조금 더 가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얘기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저런 얘기가 요즘에 당원들에게만 국한돼서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문제는 이해찬 전 총리 본인이 20년 집권론이라는 걸 얘기해서 별로 재미를 못 봤다고 지금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요. 우리 배종찬 소장 같은 분들이 인용할 만한 이론이 있잖아요. 잘 나가는데 대세론에 편승하도록 하는 게 밴드웨건 효과 맞죠? 그러나 야 저기 좀 너무 불쌍하다. 동정론을 뭔가 좀 불러일으켜 주자. 언더독 이펙트. 과연 이 중에 어느 쪽으로 이게 작용을 할 거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역풍을 더 걱정하는 걸 보면 20년 집권론이 역풍을 더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의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이탄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단 한 석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밀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더 먹힐 거다. 왜? 유권자들의 평가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5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 그리고 2달 후에 지방선거에서 왕창 밀어줬는데 그 이후에 지지율이 급전직하.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또 그 일개 구청장 선거지만 얼마나 된 매를 맞았어요.
유권자들의 이 평가는 아주 냉정해지고 또 주기도 굉장히 짧아졌다. 예. 그걸 감안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밴드웨건 효과보다는 한 석만 더 저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런 읍소가 오히려 더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입장을 책 속의 형태로 입장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거 좀 선택적, 그러니까 뭔가 골라서 입장 내는 겁니까? 약간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우선 오늘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 총격 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놨죠. 이 화면에 있는데 일단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 시점적으로 쭉 되는데 맨 아랫부분을 보세요. 여기 보면 28일 당시 2020년 9월 23일 오전 11시 국가안보실 보안유지 지침 하달하고요. 시간이 지난 뒤에 자진월북 중앙 언론보도 지침 하달.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해경 1차 수사 결과는 자진월북 가능성 배제 못해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뭐 퇴근 후 통일보고랑 누런 거 이런 게 오늘 감사한 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결과는 이거는 뭔가 그쪽으로 몰아갔다. 오늘 감사한 결과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자, 이 피격 당하신 분의 가족이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반응이 나왔는데 이래진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는가가 핵심인데 오늘 감사 결과는 이게 왜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운의 사적 폐기는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힌 30년 안보 전문가라 거론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던 책임자 문재인도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검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즉각 소환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이 그동안 없었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 대상이었다라고 뭐가 나오고 뭐 조사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별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굉장히 히트를 친 영화가 있어요. 히트를 친 영화. 이 영화 관련된 입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선 그 입장 보기 전에 그 영화 관련된 영상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 분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들어보시죠. 서울의 봄 영화를 보았습니다. 애국심은 없고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어떻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도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몇십 년 지난 군사 정권과 결부시켜서 악마화하는 것은 나쁜 정치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수라를 보시라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박선배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 우리 시장님.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어. 자, 서울의 보험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관람했다고 밝혔어요. 화면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글로 올립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뼈아픈 역사입니다. 불의한 반란 세력과 불의한 역사에 대한 분노가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자, 시간이 제가 한 1분 정도씩밖에 없는데 김우식 교수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입장 올리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국가 원로로서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퇴임하시고서 일성으로 남겼던 말이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요 정치적 국면과 쟁점마다 소환되고 스스로가 또 입장을 내고 심지어는 뭐 몇 가지 또 책 같은 거 편향적인 정치적인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는 책들을 자꾸 설명을 하고 어떤 정치적 시간에 약간 불리한 것들은 입장을 잘 안 낸다는 얘기도 나온단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이야기한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나왔던 것처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감사 결과도 나왔고 실제로 또 일부 그 국무위원급이나 안보실장은 지금 기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정점에 있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를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사후라도 보고를 받아서 묵인을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서면 조사를 요구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선한 영향력 그리고 정말 선택적으로 입장을 내고 선택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김정욱 전 장관 한 50초 정도 있어요. 말씀하시죠. 뭐 약간 반박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요. 경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글을 쓴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근데 약간 선택적으로 입장을 내는 거 아니냐라는 지각이 있어서.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자기가 임명한 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감사하니 감사한 결과인데 제가 볼 땐 앞으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는 영구 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반대층은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또. 알겠습니다. 역시 의견이 좀 다르시군요.